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2번 연속했습니다. 2달 동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게 한 3년 반 만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잘 하진 않는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그래도 3.75 이렇게 되고 한국 기준금리가 3.0이 되면서 많이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어떤 경기 부양보다는 브레이크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브레이크를 2달 연속으로 밟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정책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2달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그냥 저의 생각으로 한번 좀 풀어봤어요. 왜 2달 연속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거는 선제 대응입니다. 실제로 신영석 한국은행장이 이제 그 얘기했죠. 선제 대응 성격이다라고 이제 뉴스도 나왔는데, 이게 왜 선제 대응이냐면은 첫 번째 긍정적인 의미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고 물가가 오를 때 하는 선택인데, 지금 그 두 가지에 딱 다 부합돼요. 물가가 오르고 있었고, 뭐 유가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경제가 좋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2.1에서 2.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이 2% 넘으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2.9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도 빠르게 올라간다. 당연히 그럼 선택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베이스들인데, 그럼 물가가 왜 자꾸 불안하냐?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유가가 잠깐 올랐다가 떨어질 거야 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겠죠, 금리 인상. 물가가, 생각해 봅시다. 물가가 안 오르는데 금리 인상을 왜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가 불안하다, 유가가 지속적일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예측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3월에 벌어졌던 전쟁 때문에 반년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잠깐 하고 끝날 거라고 했던 전망들도 있었지만, 뭐 예전에도 영상에도 말했었지만 전쟁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때처럼 과거와는 전쟁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병력 소모, 그러니까 인명 피해보다는 어떤 드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시설을 파괴하는 형태로 전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는 좀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중동에서 난 전쟁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건드렸었기 때문에 유가로 바로 직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 환율이 1,500원 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요, 유가도 영향을 줬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기름값을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야 되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 치솟았던 이유도 있었죠. 달러가 더 많이 필요했었으니까. 자, 두 번째, 환율 우려입니다. 지금 환율이 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환율 한번 차트 보시면은 야금 오르다가 1,400에서 1,500을 막 터치하다가 1,500에서 그 이제 환 세력과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라 해야 되죠. 여기서 계속 이제 환율 공방전이 벌어졌었어요. 1,500원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하이닉스 ADR한 돈이라던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있었던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갑자기 환율이 수직으로 급락해 버립니다. 자, 그거는 어떤 일시적인 수급으로 들어온 건데, 그럼 지속적으로 그 달러들이 계속 국내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될 건데, 만약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ADR이 끝나는 9월부터는 환율이 다시 올라갈 기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먼저 해두면은 아무래도 좋죠. 왜 이것도 연동에 뭐를 봐야 되냐면 엔화랑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엔화 쪽이 좀 안 좋습니다. 환율이 막 요동치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 국채 금리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봐서 지금 뭐 베센트 얘기도 나왔던 건데,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하니까 베센트도 국채 금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액션을 했었습니다. 뭐 1조 달러로 사겠다, 아니면 장기채를 2배로 사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엔화를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국채를 매도 못하게 계속 이렇게 묶어놨었던 거고, 일본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밖에 카드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금리 인상 카드를 최대한 안 쓰려고 버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최대한 안 하려고 통원 치료를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병원 가서 수술하게 됩니다. 시간 지나면은. 그러면은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
다가올 거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국채금리를 보면은 일본 국채금리가 너무 빨리 급등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자, 금리가 똑같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 근데 미국이 갑자기 뒤늦게 바바바바 올라갔을 때 한국이 그거 맞춰서 가면은 한국 경제에 너무 안 좋다. 차라리 건강할 때 저축하듯이 미리미리 금리를 저축해두자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금리 저축을 굉장히 잘 안 하고 있다. 엄청 느리게 하고 있다. 아마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때가 됐을 때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미리 선수처가 필요했던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도 있어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 영향 중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잡게 됩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맞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기상 이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향후 흐름을 보면은 6개월 뒤에 점도표가 나왔더라고요. 3.25. 그러니까 10명은 3.25, 6명은 3.5를 봤어요. 결국은 금리를 6개월 안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더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8월에 올렸으니까 연말에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1월이나 2월쯤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1.5개를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거의 한 8개월 안에 4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8개월 안에 한국이 금리를 4번 올릴 때는 저번에 22년 미국 금리 급격하게 올릴 때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금리 인상 상황이 빠르게 오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수출 데이터가 떨어진다던가, 수출이 둔화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우리의 그 어떤 반도체 호황, 수출 호황이 만약에 조금 꺾여가면서 내년 성장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금리를 두 번 더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안 좋게 되겠죠. 이제 이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겠죠. 금리라는 건 뭐냐면요. 이 역도의 무게라 보시면 돼요. 바벨 무게. 자, 그런데 경기가 좋다는 건 뭐냐면 근육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이 좋으면은 이 바벨 역도 무게가 올라가도 견딜만 해요. 근데 점점 이제 우리는 힘이 세질 줄 알았는데 힘은 점점 떨어져 가고 바벨 무게는 나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못 버티게 됩니다. 그게 어느 지점부터 여기가 부러질까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게 브레이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상이 견뎌낼 수 있는 거냐 아니냐를 보는 게 6개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국 10년물 금리가 너무 빨리 올랐어요. 25년 9월에 2.8%였는데 지금 4.3%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 1.5%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금리를 두 번 올렸죠. 0.5를 올린 거죠. 그럼 0.5보다 1% 더 오른 상태고, 일본도 그거만큼 더 이상인 상태고, 미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재정 적자 우려도 나올 수도 있다. 뭐 나중 얘기겠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만성적인 국가의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해 내 갈 것인가에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국가의 재정 적자는 뭐냐면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쓰는 돈을 줄이거나 들어오는 돈을 많게 하거나. 자,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얘기 뭐냐면은 뭐 법인세를 많이 걷는다던가, 개인들한테 소득세를 많이 걷는다던가, 뭐 아니면 양도세라던가, 뭐 이런 상속세 이런 걸 많이 걷는다던가, 이런 형태로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양도세랑 상속세가 그렇게 세금에서 큰 역할을 주지는 못하고 소득세랑 이제 법인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세율을 올리면은 결국 누구한테 이제 갑니까? 이제 보통 중산층 이상, 뭐 약간 고소득층을 많이 건드리죠. 그리고 법인세를 건드리면 누굽니까? 주로 대기업을 건드리게 되죠. 자, 그러면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대충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세수를 증가하는 게 있고, 뭐 미국도 해당되는 얘기고 일본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카드를 쓸 거냐, 아니 감세를 할 거냐. 근데 정치 공학상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다 보면은 정치 공학상 세금을, 그러니까 세수, 예산을 줄이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 봐요.
그래서 결국은 증세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재정 적자 우려들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당장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뭐 당장 재정 적자 가지고 증시가 요동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다 까먹는 어느 시점들, 몇 년 뒤쯤에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권금리가 옛날처럼 아주 바닥이던 시절은 어려울 것 같다. 채권금리가 꽤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시점에서는 채권 투자가 자꾸 매력적으로 오는 구간이 오겠죠. 그러다가 채권금리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채권금리가 서서히 떨어지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 봐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도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아닌데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간에 내년 안에쯤 되겠네요. 그때쯤에는 채권 투자도 조금 비중을 늘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 정확한 거는 조금 더 돼봐야겠지만 요 정도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이렇게 더 잘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어닝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더 잘 나왔고, 가이던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잘 버는데 내년에 더 미쳤어, 돈 더 잘 벌 거야 라고 하면서 28년에 27년부터 좀 떨어질 거라고 봤었잖아요. 그 분기별 성장률이. 근데 이게 다시 들어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가이던스 상으로.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좋게 봤다. 주가가 한 4에서 5% 정도 오른 상태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주식 주가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하지 말라 하고 어른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말이에요. 항상 이제 8번 동안 실적이 잘 나왔고 주가는 7번이 내렸는데, 이번에도 실적은 역시나 잘 나왔어요. 젠슨하게 하는데 잘 나왔는데 주가가 이번엔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 예측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참 어려워요. 그렇죠?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라는 게 맞는 말인데, 근데 흐름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예상했는데 아주 어김없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딜 투자할 거냐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저는 뭐냐면 뭐 또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맞았던 거니까 캐시를 잘 버는 기업들만 쳐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꿈파리 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금리 인상기에는 현금을 꼬박꼬박 갔다 오는데 PER이 생각보다 높아 보이지 않는 기업, 성장 속도가 좋은데 성장 속도 대비 퍼가 조금 낮은 기업. 그러니까 퍼가 10배 이하를 투자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장 속도가 연 순이익 성장이 30%씩 가는 기업이라 그러면은 퍼가 20배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면 싸다 봐요. 퍼가 15배다? 이건 사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주가가 비싸면 안 사는 거고, 아무리 나쁜 기업은 사면 안 되겠죠. 좋은 기업인데 이거 너무 좀 낮은 가격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주가 대비 밸류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을 저는요 재미있는 이제 모 배우님, 여러분이 되게 전 국민이 다 봤을 것 같은 모 배우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촬영을 하러 한 유튜버 한 4-5명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좀 촬영을 하러 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잘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없어서 이대로 눌러 놓을게요.